제인에어. 제3장. 그 후에 기억나는 것은 무시무시한 악몽을 꾼 듯한 기분에서 깨어나 두꺼운 검은 줄들이 교차된 끔찍스러운 빨간 광채를 보았다는 것뿐이다. 바람소리나 물소리에 가려진 듯 휑하니 울리는 사람의 말소리도 들렸다. 흥분, 불안, 무엇보다 엄청난 공포가 나의 정신을 어지럽혔다. 잠시 뒤 누군가가 나를 부축해서 일으켜 앉혔다. 그 어떤 손길보다도 부드러웠다. 베개인지 팔인지 모를 것에 머리를 기대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5분쯤 지나자 혼란의 구름이 걷혔다. 나는 내 침대에 있었고 빨간 광채는 육아실의 불빛이었다. 밤이었다. 탁자에 촛불이 하나 타고 있었다. 배시가 대야를 들고 침대 끄트머리에 서 있었고 머리맡에는 신사한 사람이 의자에 앉아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방인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보호와 안전에 대한 확신을 느끼며 마음도 진정되었다. 배시에게서 고개를 돌려 그 신사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 하인들이 병이 났을 때 가끔 리드 부인이 불러들이는 약제사 로이드 씨였다. 내가 누군지 알겠니? 그가 물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말하며 동시에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가 내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그는 나를 눕히면서 배시에게 밤사이에 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일렀다. 몇 가지를 더 지시하고 다음 날 다시 들으겠다며 그는 떠났다. 나는 슬퍼졌다. 그가 내 베개 옆 의자에 앉아있을 때는 친구에게 보호받는 기분이었는데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 방 전체가 어두워지고 가슴에 철렁 내려앉았다. 졸리지 않아요, 아가씨? 배시가 약간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말이 거칠게 나올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뭐 좀 마실래요? 아니면 뭐라도 먹을 수 있겠어요? 아니, 괜찮아, 배시. 그럼 난 자러 가야겠어요. 12시가 넘었어요. 밤에 필요한 게 있으면 불러요. 왜 이렇게 상냥한 거지? 배시의 태도에 나는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다. 배시,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병이 났어? 붉은 방에서 하도 울어대서 탈이 난 모양이에요. 곧 나을 거예요, 틀림없이. 배시가 옆에 붙어있는 하녀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말소리가 들렸다. 세라, 육아실에서 나랑 같이 자자. 오늘 밤 저 가엾은 아이와 단둘이서는 못 있겠어. 죽을지도 모르잖아. 그렇게까지 발작을 일으키다니 아무래도 이상해. 뭔가를 본 게 아닐까 싶어. 마님이 좀 심하셨어. 그들은 침대로 가서 30분 정도 속닥거리다가 잠이 들었다. 드문드문 들은 이야기만으로도 나는 대화의 주제를 명확하게 추측할 수 있었다. 온통 하얀 옷을 입은 뭔가가 그녀를 지나 사라졌어. 그 뒤에 커다란 검정개가 있었어.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커다랗게 3번 울리더니 교회 묘지의 무덤 위에 불빛이 보였어. 마침내 둘은 잠이 들었다. 난로불과 촛불이 꺼졌다. 나는 그 긴 밤을 오싹한 기분으로 지새웠다. 눈과 귀와 마음이 모두 두려움으로 오그라들었다. 아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으로. 이 붉은 방 사건 이후에 나에게 심각하거나 장기적인 육체적 질병이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건 나의 신경에 충격을 안겼을 뿐이고 오늘날까지 나는 그 충격의 여파를 느낀다. 그래요, 리드 부인. 당신은 나에게 끔찍한 정신적인 고통을 안겼어요. 하지만 당신을 용서해야겠죠. 당신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으니까. 나의 심금을 갈갈이 찢어 놓으면서도
당신은 나의 못된 성질을 뿌리 뽑는 거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다음 날 정오쯤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쇼를 걸치고 육아실 벽난로 옆에 앉았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짭짜름한 눈물 한 방울을 뺨에서 닦아내면 곧이어 또 한 방울이 주르르 흘렸다. 하지만 나는 내가 행복한 기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리드 집안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마차를 타고 외출했다. 배시가 책이라도 읽겠느냐고 물었다. 책이라는 말에 순간 기운이 나서 그녀에게 서재에 있는 걸리버 여행기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몇 번이고 즐겁게 읽었던 책이었다. 나는 그걸 실제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동화 내용보다 더 흥미롭게 여겼다. 그런데 이 소중한 책이 지루하기만 했다. 나는 더 읽을 마음을 접고 책을 덮어 탁자 위 손대지 않은 파이 옆에 내려놓았다. 배시는 이제 방 청소와 먼지 터는 일을 끝내고 작은 서랍을 열더니 조지아나의 인형에 씌울 새 모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녀가 노래를 불렀다. 발은 아프고 팔다리도 지쳤어. 갈 길은 멀고 산은 험하구나. 가여운 고아가 가는 길 위로 이제 곧 달도 없는 황혼이 떨어지리니 인정은 메마르고 친절한 천사들만이 가여운 고아의 걸음걸음을 지켜보는구나. 집도 없고 일가친척 없어도 나를 강하게 잡아주는 생각이 있어. 천국은 집이요 안식은 날 저버리지 않으리니 신은 가여운 고아의 친구라네. 자, 울지 말아요, 제인 양. 배시가 노래를 끝내고 말했다. 차라리 화염에게 불타지 말라고 하시지. 하지만 나를 삼키는 그 지독한 고통을 그녀가 어찌 알겠는가. 아침나절에 로이드 씨가 다시 찾아왔다. 저런, 벌써 일어났네. 육아실로 들어서며 그가 말했다. 유모, 아이는 좀 어때요? 배시는 내가 아주 많이 나아졌다고 대답했다. 그러면 좀 더 밝은 표정이어야지. 이리 와요, 제인 양. 이름이 제인이지? 네, 제인 에어예요. 울고 있었구나. 제인 에어, 왜 울었는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어디가 아프니? 아니요. 배시가 끼어들었다. 마님과 같이 마차 타고 나가지 못해서 울었을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 그런 일로 토라질 나이는 지난 것 같은데.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자존심이 상해서 얼른 대답했다. 그런 일로 울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난 마차 타고 나가는 거 싫어해요. 비참해서 울었던 거예요. 그가 물끄러미 나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작은 눈에 회색 눈동자였다. 그리 초롱초롱하진 않았지만 이제와 생각하면 예리한 눈이었던 것 같다. 나를 찬찬히 바라보면서 그가 말했다. 어제 왜 병이 난 거니? 넘어졌어요. 배시가 다시 참견하고 나섰다. 넘어지다니. 저런, 그것도 어린애 같은 행동이군. 저 나이에 걸을 줄을 모르나? 8, 9살은 된 것 같은데. 맞아서 쓰러졌어요. 또다시 상해버린 자존심 때문에 내 입에서 그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하지만 그래서 병이 났던 건 아니에요. 내가 덧붙였다. 하인들의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는 그 소리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당신을 부르는 소리로군요, 유모. 내려가세요.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제인 양에게 훈계를 좀 할게요. 배시는 남아있고 싶은 모양이었지만 게이츠 헤드 저택의 식사 시간이 워낙 엄격해서 내려가는 수밖에 없었다. 맞아 쓰러져서 병이 난 게 아니면 그럼 뭐 때문이지? 배시가 떠나자 로이드 씨가 물었다. 전 유령이 있는 방에 갇혔어요. 어두워진 후까지. 로이드 씨가 미소를 지으면서 동시에 인상을 찌푸렸다. 유령이라니. 이런, 역시 넌 어린애였구나. 유령이 무섭니? 리드 외삼촌의 유령은 무서워요. 외삼촌은 그 방에서 돌아가셨고 거기에 안치되었어요. 웬만해서는 배시도 다른 누구도 밤에는 거기 안 들어갈걸요? 촛불도 없이 나 혼자 가둬둔 건 잔인한 짓이었어요.
내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때문에 너무나 불행해요. 다른 여러 가지? 그 중에서 몇 가지 말해줄 수 있을까? 슬픔을 덜어낼 수 있는 처음이자 유일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혼란스러운 침묵에 빠져 있다가 나는 빈약하고도 진실하게 대답을 했다. 우선 저에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자매도 없어요. 친절한 외숙모와 사촌들이 있잖니. 서투르게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존 리드는 나를 때렸고 외숙모는 위층 붉은 방에 나를 가뒀어요. 로이드 씨가 그의 두 번째 담뱃갑을 꺼내며 물었다. 게이츠 헤드 저택이 매우 아름다운 집이라고 생각지 않니?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사는 게 감사하지 않니? 여긴 제 집이 아니에요. 게다가 에버트는 내가 하인보다 더 여기 살 권리가 없다고 했는걸요? 무슨 소리? 바보같이 이렇게 근사한 곳을 떠나고 싶은 건 아니겠지? 갈 곳만 있다면 기꺼이 떠나겠어요. 하지만 전 어른이 될 때까지 게이츠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어요. 글쎄다. 그거야 모르는 일이지. 리드 부인 말고 다른 친척은 없니?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쪽으로 아무도 없어? 모르겠어요. 외숙모께 한번 여쭤봤는데 에어라는 성을 지닌 가난하고 시시한 친척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 친척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고 싶니? 나는 생각해 보았다. 어른들에게 가난은 아주 고약해 보인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아이들은 부지런히 일하는 청빈한 가난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에게 가난은 타락과 동의어였다. 아니요, 가난한 데로 가고 싶지 않아요. 내 대답이었다. 너에게 친절하게 대해줘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난한 사람이 무슨 수로 친절해질 수 있을지 짐작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그들의 말투를 배우고 그들의 태도를 본뜨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가끔씩 게이츠 헤드 마을의 오두막 문 앞에서 자식을 돌보거나 빨래하던 가난한 여자들처럼 자란다는 것은, 아니, 나는 사회적인 지위를 버리고 자유를 택할 정도로 영웅적이지 않았다. 학교에 가고 싶니? 다시 나는 생각해 보았다. 학교가 어떤 곳인지는 잘 알지 못했다. 젊은 숙녀들이 척추 교정판을 대고 차고를 차고 앉아 대단히 우아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는 곳이라는 말을 가끔 배시에게서 듣기는 했다. 학교 훈육에 대한 배시의 설명이 약간 끔찍하긴 했지만 그 숙녀들이 갖추었다는 교양과 기량은 매력적일 것 같았다. 배시는 그들이 그린 아름다운 풍경화와 꽃그림, 그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와 연주할 수 있는 곡들, 그들이 짤 수 있는 지갑, 그들이 번역할 수 있는 프랑스 책들에 대해 떠들어댔다. 학교에 가면 모든 게 변할 것이다. 그것은 긴 여행, 게이츠 헤드와의 완전한 결별, 새로운 생활을 의미했다. 학교에는 정말 가고 싶어요. 로이드 씨가 일어서면서 혼잣말로 덧붙였다. 이 아이에게는 환경의 변화가 필요해. 신경이 쇠약해졌어. 마침내 배시가 돌아왔다. 그와 동시에 자갈길로 굴러오는 마차 소리가 들렸다. 마님이 돌아오시는 건가요, 유모? 떠나기 전에 잠깐 뵈었으면 하는데. 로이드 씨가 물었다. 배시는 거실로 안내하겠다며 그를 데리고 나갔다.